오늘 정말 기분 더럽네. 거기 아줌마, 전화 좀 조용히 하세요. 여기 군대예요. 시장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제07 보병여단 면회소. 휴일 오전. 흐린 날씨 속에 가족과의 재회로 마음이 들뜬 병사들이 속속 면회소로 모여듭니다. 그 가운데 작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전화를 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카와 면회를 하러 왔고 사람들과 눈길을 마주치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친절한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못마땅하게 비쳤던 걸까요? 정하윤 상병은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면회소 끝자락 구석진 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고요히 내려앉은 한눈에도 참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르는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단 행정보급관 박창우 중사가 면회소 안을 가로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성이 높은 게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저쪽으로 가서 전화하시라고. 말했잖아요. 시끄럽다고. 그 말에 면회소 안의 분위기는 정적에 휩싸였고 정상병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 확인하고 싶어 고개를 돌리자 박 중사의 눈끝이 그 중년 여성을 향하고 있었죠. 그녀는 당황한 듯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움찔하는 손끝, 단정히 모은 무릎, 당황스러움을 감추려는 입술 떨림. 그건 확실히 부당한 상황 앞에서 침묵하는 이들의 전형적인 자세였습니다. 정상병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성을 향해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너무 놀라셨죠?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히려 정상병이 더 민망해질 정도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중사는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정하윤 상병, 누구 맘대로 민간인과 접촉합니까? 지금 면회소 질서 유지 중인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가 오늘 기분이 상당히 안 좋거든. 조심해. 정상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히 방해한 것도 소란을 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던 사람에게 왜 이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다른 간부, 인사계 조진욱 상사가 박 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나섰습니다. 박 중사, 그냥 넘어가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둘 다 불쾌하다는 듯 여성 쪽을 힐끔거리고 돌아섰습니다. 정상병은 한참 동안 말없이 여성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조용히 앉아 입을 굳게 다문 채 조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정상병의 마음에 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일을 겪어야 하지? 누구든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군인의 자세 아닌가.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마주한 그 여인이 앞으로 자신의 군 생활을 통째로 바꿔놓을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면회소 사건 이후 제07 보병여단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잊은 듯 행동했지만 누군가는 정하윤 상병을 힐끔거리며 속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면회소 근무 후 복귀한 정상병은 생활관 침상에 앉아 자신의 전투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투모엔 미처 닦지 못한 먼지가 희미하게 앉아 있었고 그는 그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생활관 후임인 이시우 이병이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상병님, 혹시 아까 그분 가족이셨습니까? 정상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었잖아. 이병은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상병은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지. 아무리 부대라도. 그러나 그 말을 옆 침상에서 듣고 있던 김석중 병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정의감 터졌냐? 여기 군대야. 튀면 찍혀. 정상병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김 병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맞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고 그날의 사건은 어느새 희미한 뒷말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태도는 이상하게 미묘했습니다. 생활반을 담당하는 인사계 조진욱 상사는 식사 시간마다 정상병을 쓱 보고 지나쳤고, 행정보급관 박창우 중사는 주특기 업무 보고 때 정상병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상병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면회소에서 본 여성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그리고 부당함을 참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즈음 중대에 긴급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전 부대에 걸쳐 사단장 방문 예정이라는 방송이 떨어진 것이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기 점검도 아닌데 이례적인 방문이라며 수근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행정보급관 박 중사는 면회소 근무표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단장 내려오신다는데 이상해. 이 타이밍에 왜 갑자기 내려오셔? 정상병은 조용히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단장?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장면 하나. 그날 면회소에서 자신이 도왔던 그 중년 여성. 그녀가 입고 있던 점잖은 회색 코트. 그리고 순간 스쳐간 무릎에 맺힌 짙은 머. 정상병은 작게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설마. 그 순간 그는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았지만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제07보병 여단 전역에 이상 기류가 돌았습니다. 보급 창고도 행정반도 생활관도 유난히 바삐 움직였고 중대장 김도현 대위는 수시로 무전기를 들고 누구보다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정하윤 상병도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발소리가 유독 날카로웠고 생활관 청소 점검도 유난히 디테일했습니다. 정상병은 소대원들과 함께 식기창고를 정리하던 중 후임 이시우 이병에게 물었습니다. 시우야, 너 사단장이 누군지 알아? 이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전 아직 뵌 적도 없어서. 근데 들었습니다. 여단장님이 보고받고 긴장하셨다고. 사단장님이 좀 무섭다던데 말입니다. 정상병은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조여들었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의 경고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부대에 알린다. 사단장님 헬기 착륙 예정. 전 인원 관측 위치에서 대기하라. 전투복 위에 정비된 완전 군장을 착용한 병사들이 통제된 위치로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부대 내 헬기장이 보이는 위치. 모두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곧 이어 퉁퉁퉁 울리는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색 군용 헬기 한 대가 천천히 착륙했고 먼지 바람이 시야를 덮을 즈음 전투모에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정상병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그 자세. 맞았습니다. 며칠 전 면회소에서 자신이 도와드렸던 바로 그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하게 담은 입술과 군인의 걸음으로 부대 정문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을 단 비서 장교가 그 뒤를 따랐고 헬기에서 내린 여성의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제04보병사단 최초의 여군 사단장 서지윤 소장, 행정보급관 박창우 중사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인사계 조진욱 상사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며칠 전 면회소에서 그녀에게 소리치고 눈을 흘기던 인물이었죠. 사단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 말 없이 면회소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하나마다 주변 단부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병사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정하윤 상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면회소에서 느꼈던 그 위압과 단단한 기운은 군기가 아니라 권위였고 불편한 미소는 다름 아닌 통제된 감정이었으며 자신이 마주했던 평범한 아줌마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면회소 안은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숨을 죽인 채 2개의 별이 걸린 어깨를 따라 눈동자만이 움직였습니다. 서지윤 소장은 천천히 면회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의자 배치, 창문 시야각, 스피커 위치까지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이 며칠 전 앉았던 그 자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자리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의자 다리에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흙이 섞인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하윤 상병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 소장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 얼룩을 손끝으로 살짝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한마디도 없이 면회소 중앙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하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박창우 중사는 눈치를 보며 입을 꾹 다물었고 조진욱 상사는 등을 굽힌 채 구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지윤 소장은 어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앞에 멈춰 섰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 정적이 5초, 10초, 그리고 20초를 넘겼을 때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면회소는 병사들에게 하루뿐인 축제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국민과 병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드러나는 유일한 접점이죠.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서 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병사 가족으로 위장해 조용히 면회소의 분위기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건 매우 유감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박 중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조 상사는 작은 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서 소장이 고개를 돌려 정하윤 상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순간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고 정상병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려 자세를 고추 세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해당 간부 2명에게는 부적절한 언행과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 감봉 1개월과 15일 근신을 명합니다. 해당 징계는 오늘부로 즉시 시행됩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 긴장이 풀리며 다른 간부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숨소리와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박창우 중사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하려다 끝내 입을 닫았고 조진욱 상사는 뒤늦게 인사를 올렸지만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하윤 상병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훈련처럼 꾸며진 상황극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별 2개를 단 사단장이 아니라 부당함을 눈감지 않은 태도라는 것을요. 사단장의 징계 발표가 있은 다음 날 제07보병여단은 정적과 동시에 작은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생활관 게시판에는 인사계에서 내려온 공식 문건이 붙었고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감봉 1개월 및 15일 근신 조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징계 대상자 박창우 중사, 조진욱 상사, 이름 석자가 적힌 종이는 곧 군대라는 체계 안에서 체면과 위계가 무너졌음을 상징했습니다. 정하윤 상병은 그 게시판 앞을 지나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본인을 향해 몰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일 때문이야라는 분위기가 짙게 감돌았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정 상병은 침상에 앉아 손에 쥔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입대 전 남긴 메모가 적혀 있었죠. 사람답게 살아라. 어른도 아이도 제복 입은 너도. 그는 작게 웃으며 수첩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감봉과 근신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박창우 중사는 생활반에서 정상병이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렸고 조진욱 상사는 지나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정상병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자존심이 부서졌고 그 부서진 자리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요.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정하윤 상병이 사단장과 무슨 관계냐며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사단장 조카라더라. 누구는 예전부터 찍혀있던 애래라는 사실도 근거도 없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중 정상병은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게 됩니다. 행정반으로 들어가자 대대장 유재혁 중령이 조용히 그를 앉히며 말했습니다. 정상병, 이번 건으로 곤란한 부분은 없었나? 정상병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저 그날 당연한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유 중령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의외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상병을 칭찬하셨다. 그날의 태도가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군. 정상병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단장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다시 한번 호출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여단이 아닌 사단 직속의 비서실이었습니다. 정하윤 상병 사단장님께서 직접 뵙자고 하셨습니다. 순간 그의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운명이 다시 한번 그를 호출하고 있었습니다. 사단 본부 건물 2층 회색 카펫 위로 군화 소리가 작게 메아리 쳤습니다. 정하윤 상병은 평소보다 단정히 차려입은 복장을 여미며 사단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엔 회의실처럼 차가운 공간이 아닌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익숙한 얼굴별 2개를 단 사단장 서지윤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 소장은 조용히 정상병을 바라보다 자신의 손짓으로 그를 앉히며 말을 건넸습니다. 편히 앉게. 긴장하지 말고. 정상병은
정중히 경례한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그건 불편함이 아닌 조용한 회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 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면회소에서 내게 건넨 말 기억하고 있나? 정상병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군복 속에서도 인간다운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내게는 굉장한 위로였어. 나는 그날 일부러 평범한 사람으로 면회소를 찾았지. 누가 누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느끼고 싶었어. 그녀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솔직했습니다. 사람은 계급을 보면 고개를 숙이지만 사람다움을 보면 진심을 내어주거든. 정상병, 자네는 그날 사람을 봤어. 그게 내가 자네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야. 정상병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엔 당혹스러움과 함께 조용한 감동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 소장은 책상 위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포상휴가 증명서였습니다. 내용엔 모범 병사 정하윤, 포상휴가 16일 부여라고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엔 서지윤 사단장의 친필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윤 상병, 나는 지금 사단 직속의 인권관리, 특별지원단을 새로 꾸리고 있다네.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일종의 조정 임무지. 자네처럼 상황을 보는 병사를 그 자리에 두고 싶다네. 가능하다면 나와 함께 일해주겠나? 정상병은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입니까? 서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네. 내가 줄 수 있는 건 포상휴가, 전출명령, 그리고 앞으로의 신뢰지. 하지만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날 면회소에서처럼 또 한 번 옳은 선택을 해주길 바라네. 정상병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일이 순식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은 또렷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그때처럼 사람을 보고 행동할 기회.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소장은 다시 그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봄 기운이 스며든 4월의 어느 날, 정하윤 상병은 제07보병여단을 떠나 제04보병사단 본부로 정식 전출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작고 바쁜 중대 안에서만 움직이던 그였지만 이제는 군단급 작전의 중심이 되는 사단 본부라는 곳에서 그는 한 사람의 병사가 아닌 서지윤 사단장 직속 인권지원 병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배치된 곳은 사단 인권관리 특별지원단. 말이 병사일 뿐. 그는 매일 사단장 주재 회의에 참석했고 각 부대에서 접수된 인권 관련 사례나 불합리한 생활환경 보고서를 직접 정리하고 검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단정했고 복무는 바빴지만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담 또한 컸습니다. 어느 날 한 분기 인권 현황 브리핑이 끝난 서지윤 사단장은 조용히 정하윤 상병을 불렀습니다. 하윤 상병, 피곤하지 않나? 정상병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서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이건 오늘 들어온 사례인데 일부 중대에서 병사 취침 시간 이후에도 불필요한 구보를 시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네. 상병이 한번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해 줄 수 있겠나? 정상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부대에선 그를 사단장의 그림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그가 도는 부대는 분위기가 조용히 바뀐다는 말이 돌았고, 병사들 사이에서 정상병이 있으면 억울한 일은 줄어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하윤 상병 스스로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나서야 할 누군가가 바로 자신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는 사단장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문서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지윤 사단장이 조용히 나타나 그의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하윤 상병, 사람을 바꾸는 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날 자네가 한 일처럼 어떤 행동은 체계를 흔들고 사람을 일으키지. 정상병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면회소 구석에서 중년 여성을 도와주던 그 병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을 지켜보는 눈을 가진 병사였고, 사람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가진 군인이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면회소 앞 나무 그늘을 흔들던 오후, 정하윤 상병은 오랜만에 제07보병여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병사가 아닌 특별 방문관 자격이었습니다. 면회소는 변해 있었습니다. 의자는 더 넓어졌고 스피커는 방향이 조정되어 말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안내 문구엔 병사 가족은 귀빈입니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상병은 그 자리에 천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그녀가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자리 앞이었습니다. 기억 속 작은 얼룩, 떨리던 손끝, 그리고 말없이 버티던 미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정하윤 상병님 맞으시죠? 고개를 돌리자 이번엔 그가 아닌 다른 병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예전 자신의 모습을 닮은 한 병사를 도와주려 면회소 안내를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의자를 권하고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지윤 사단장이었습니다. 자복 차림의 그녀는 조용히 면회소 구석에 앉아 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긴 참 많이 변했군. 하지만 제일 많이 변한 건 자네야. 정상병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날 제가 뵀던 분께서 바꿔놓은 게 많습니다. 서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외투 안에 숨긴 별은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도구였어. 하지만 오늘 여기서 내가 본 별은 바로 자네야. 그 말에 정상병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면회소 끝에서 누군가 가족을 안고 울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고, 병사 하나는 어머니에게 물을 건네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장면 속에서 정상병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변화가 진짜였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면회소, 그 자리에서 별은 내려왔고, 이제는 누군가의 어깨에서 다른 사람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